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장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행복 스프라는 스프가 있는데 수시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비벼서 시계 방향으로 자꾸 마사지 해주는 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아주 배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외향적인 성격이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질환으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식사도 적게 하거든요. 그런데 당이 조절이 안 되네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데 스트레스가 이제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떤 병들이든지 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러면서도 왜 스트레스 때문에 이것도 또 스트레스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말 만병의 원인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이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선생님한테 큰 개가 덤벼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순간에 배가 고플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나고 또 사람이 보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개하고 내가 달려드는 개를 피해서 내가 도망을 가던가 아니면은 이 달려드는 개하고 싸우던가 뭐 이 둘 중에 하나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어떤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이러한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이제 이런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렇게 피하고 내 안전을 구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이것이 만약에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 중에 또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나라에서 집이 부서지고 도로가 망가졌는데 그거를 곤치겠습니까? 안 곤치겠습니까? 또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에 저금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찾아오겠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기름칠 안 한 기계 모양으로 계속 긴장 상태에서 놓여서 우리 몸을 과도하게 이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당이 올라가죠. 이제 집중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의 불균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모든 질환이 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적절하게 분비가 되고 끝이 나야 되는데 과잉되게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 면역 체계도 약화시켜 놓고 또 오히려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높여주고 결국은 이제 뭐 당뇨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이제 불균형이 찾아오면서 심리적인 우울증, 불안 장애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많은 만성 질환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쉬우면 뭐 누구든지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는 노력을 해서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손, 발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데 비해서 심장을 내가 마음대로 뛰라고 해서 뛰고 이제 스톱하라고 해서 스톱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먹고 나서 소화 시작 이제 소화 끝 이런 것 우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몸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중요한 대부분의 기관은 지배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잘 조절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않은 말과 동일한 말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 심장이 뛰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심장이 뛰어버린다든가 심장이 뛰어야 될 때 안 뛴다든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온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역시 이 자율신경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이 마음대로 뛰라고 해서 뛰는 장기가 아니고 뛰지 말라고 해서 안 뛰는 장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에 의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어떤 하늘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떠오르고 나비가 날아가고 너무 따뜻한 오후에 내가 잔디밭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뛰는 심장이 편안함으로 이제 가라앉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율신경을 컨트롤 하는데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은 심신이완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런 훈련에 의해서 신경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의 슐츠하는 그 의사에 의해서 이제 1932년도에 이제 발표된 자율신경 조절법, 훈련법 이런 거라고 이제 알려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쉽게 이 자세한 방법들이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이냐면 크게 6단계의 어떤 마음 훈련을 갖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1단계는 이제 중감, 그러니까 내가 그 우주 공간에서 중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내 몸을 던져서 온몸에 왼팔,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몸의 하나하나 신체 기관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중력을 받고 있는 자연의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 이런 어떤 중력감이죠. 중력을 느끼는 어떤 이런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몸 전체가 또 따뜻해지고 있다고 하는 생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에서 오른팔, 왼팔 이렇게 차분하게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가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따뜻해진 이렇게 만들어진 혈액이 심장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심장을 쳐다보고 심장이 고요하고 아주 규칙적으로 차분하게 뛰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떠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호흡을 쳐다보면서 우리 몸속으로 지금 우리 생명의 근원인 공기가 들어오고 또 나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양물이라든가 우리 생명의 근원 물질이 복부를 통해서 우리 전신으로 순환이 된다라는 느낌에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복부가 참 따뜻하고 복부가 아주 편안하다라고 마음을 선언하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머리가 굉장히 시원하고 맑아졌다라는 이런 이 6단계에 걸쳐서 훈련하는 자율훈련법이라고 있는데 이 방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어떤 쉼 없이 과로하고 있는 이런 정신 근로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자율훈련법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방법으로는 매우 유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복식 호흡이죠. 그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이제 이런 방법의 복식 호흡. 그다음에 뭐 478 호흡법이라고 해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이런 뭐 방법도 이제 또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또 명상. 마음 챙김 명상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인 명상. 뭐 이제 이런 방법, 규칙적인 운동, 이제 뭐 이런 방법들을 이제 통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강력한 팁을 하나 이렇게 드리면 이 몸의 자율신경 중에 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소위 그 교감신경이죠. 이거는 큰 개가 덤벼들었을 때 나를 지켜줬던 그런 그 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자게 만들고 내 몸을 리셋시키는데 주도했던 신경이 부교감신경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더 우위에 서서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 가지 감정적, 신체
주체적 상태가 안정이 된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을 이제 방법을 통해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충분한 숙면으로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복부의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그 신경을 통해서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복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이제 잘 발달되어 있는데 부교감 신경의 70%가 미주신경의 영양권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소화기관의 대부분은 부교감 신경 지배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부교감 신경을 지배하는 신경을 미주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장을 따뜻하게 하고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장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행복 스프라는 스프가 있는데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이런 어떤 그런 스프를 끓여서 드시면서 속을 편안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비벼서 시계 방향으로 자꾸 마사지 해주는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배꼽 부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서 눈을 이렇게 반쯤 감고서 행복하다, 여유롭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뇌이다 나면 아주 배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방법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아프게 되면 할머니가 오셔서 배에다가 올려놓고 우리 아가 아프지 마라 배야 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면 어느새 배가 아픈 것들이 없어지고 깊게 잠이 들었던 그것이 그 방법이 복부를 안정시켜주고 복부가 안정이 되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니까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던 아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타고나길 예민한 사람이 병도 잘 걸리게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A형 성격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A형 성격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면요. 미국의 어떤 그 심장 전문 의가 우연치 않게 자기 그 클리닉 앞에 자기 방 앞에 있는 손님 대기용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용 의자가 다른 과에 있는 대기용 의자보다 훨씬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 앞에 있는 의자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더 많이 망가진가를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이제 심장병을 가지고서 찾아온 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거기서 안절부절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의자를 덜컹거리고 이렇게 유난히 안정되지 않은 그런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성격적으로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심장병에 훨씬 더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A형 타입의 성격의 소유자다라고 이제 이 이름을 짓게 되면서 그때부터 A형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흔히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어디 아주 경치가 좋은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휴식을 취해라 만약에 가족들이 놀러 갔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라든가 어떤 그 거기에 놀러 갔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형 타입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쁜 시간에 여기는 왜 왔어? 이게 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야? 이런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는 A형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완벽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적 성격, 누구보다도 내가 더 나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조급한 성격, 그 다음에 항상 그 어떤 높은 성취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거진 전체가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것이 원인이 돼서 가장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중풍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형 타입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성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신경증 성향이 또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또 항상 걱정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이제 쉽게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그다음에 심리적 어떤 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이 항상 소화가 안 돼서 여기가 다 있는 소화불량, 그다음에 만성 두통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내향적인 성격이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보통 사람들은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걱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심리적 부담을 아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성 질환으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면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피로감이라든가 집중력 저하를 초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그 신체 또 정신 이런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리셋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활동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 사이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머리에다가 다시 저장할 거 저장하고 지울 거 지우고 그리고 또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에서 보충할 거 보충하고 이런 어떤 리셋의 시간인데 이 수면을 올바로 취하지 못할 경우에 이 기름칠안한 기계를 계속 사용하겠다라는 말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의 수면 부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수면 부족으로 연결됐을 때는 우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만성화됐을 때 우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라든가 어떤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들이 굉장히 떨어진다 되고요.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호르몬 중에서 이제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코티졸 호르몬, 그 다음에 그렐린,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이죠. 이런 호르몬들 뭐 그 이외에도 이제 호르몬은 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갖고 이제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전체적인 호르몬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다양한 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수면 부족은 그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에 부담을 주면서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이거 대부분이 전부 다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아주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이제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수면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 항상 이 몸 자체가 긴장 상태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염증, 모든 병의 시작점이라고 알려진 당뇨병 위험이 이제 크게 증가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임상에서 많이 듣습니다. 뭐냐면 선생님 저는 약도 잘 먹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식사도 적게 하고. 그런데 당이 조절이 안 되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의 상태에 놓여 있거나 또는 이 밤에 충분한 수면이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증가시켜서 당뇨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제 수면 부족은 바로 이제 또 어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잠을 못 자고 나면은 뭐 이렇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띵하고 뭐 완사가 귀찮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지 기능 저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것들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인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만성 질환으로 연결이 돼서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아주 최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최악의 습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현대 사회에서 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서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 말고도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갖게 만드는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을 이제 무너뜨리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현대인들의 많은 분들이 이 과도한 멀티태스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할 일을 욕심을 내고 과다하게 작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뭐 하는데 그냥 동시에 이 일도 생각하고 이 일도 생각하고 막 이래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스트레스를 쌓이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뭐냐면 잃어버린 토요일을 찾자 이런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긴장된 생활을 합니까? 숙제가 없어도 숙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긴장되지만 오후는 숙제를 이만큼 받아갖고 와도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토요일 오후의 기분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잃어버린 토요일 오후의 기분을 찾아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은 천천히 하고 조금은 쉼표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생활 습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떠오르는 인디안 속담 하나만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 인디안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시 쉬었다 간답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이 못 따라올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아마도 일에 너무 중독이 돼 있다 나니까 이 어떤 이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실적에 너무나 과다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는 지나친 그 스마트폰 정말로 뇌를 자극하고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반응들 또 비교 성향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더 키울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저도 그런 경우를 종종 느낍니다만은 어쩌다가 제 몸에 스마트폰이 없어졌을 때 왜 이렇게 불안해지고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될 거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듯한 어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미 스마트폰은 우리 몸과 하나가 되고 생활과 하나가 돼 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경향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챙겨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 그 다음에 자신을 돌보지 않는 거. 자신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제가 해석을 조금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운동 부족, 운동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운동 안 하는 게 어떻게 나를 돌보지 않는 거냐, 돌보지 않는 겁니다. 쉼표를 안 만들어주는 거, 나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자신을 위한 서비스고 자신을 돌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기초적인 것들은 올해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형태의 운동이라든가 또 식사 방법이라든가 이런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항상 매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제 이런 식의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몸 안에 전체에 부정적인 어떤 스트레스 쌓아놓는 아주 애들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하나하나 버려서 모든 것들을 긍정으로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다. 우리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00원을 하루 종일 썼는데 이제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2,000원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2,000원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긍정의 모습이 결국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우리 몸을 지켜내는 힘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또 생활을 하는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크기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건강하게 대처하는 방법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생한테 사탕을 줬다 뺏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은 웁니다. 그런데 사탕을 줬다 뺏으면 어른들은 울지 않죠. 똑같은 상황인데 아는 이유는 스트레스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어른이 됐기 때문에 안 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라든가 마음의 크기가 어린아이라면 매사가 다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만약에 어른이라면 걸러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부정을 떼내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을 키워서 긍정이 커지게 되면 부정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것은 제가 꾸준히 추구하고 있는 음식 치유의 원리와 우리 마음가짐을 다루는 원리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갑상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요드가 이제 부족한 것이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은 요드가 풍부한 음식을 이제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아주 필수적인 미네랄이 바로 요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드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이제 이 해조류가 대표적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뭐 톳, 파래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요드를 강화한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일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요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대구, 참치, 새우 등 이제 바다에서 올라왔는 이런 해산물들이 역시 요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섭취함으로 인해서 요드를 이제 공급을 해서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고 요드가 이제 아무리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이것들이 과잉 섭취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보다는 꾸준히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참조로 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김 크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시중에서 판매되는 김 크기 그거 한 5장, 6장 정도의 양 정도면 요드와 관련돼서 아주 그 안정적인 식이 습관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요드가 어떻고 셀레늄이 어떻고 뭐 아연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 셀레늄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것을 너무 기억하시려고는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주로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브라질 너트, 호두, 그다음에 뭐 아몬드 뭐 이런 데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계란, 그리고 귀리나 뭐 메밀, 퀴노아 이런 어떤 작국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너무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제 생활 속에서 그 정도를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이런 습관만 가지셔도 특별히 갑상선 질환이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인체 유익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습관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갑상선에 또 중요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연입니다. 이 아연은 흔히 이야기할 때 아연을 삼국지의 조자룡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대단히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한 특히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또 호르몬을 만드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미네랄이 또 아연이기 때문에 이 아연이 풍부한 음식들을 또 항상 이렇게 드시게 되면 여러모로 유익한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아연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굴에 많다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사실은 뭐 굴뿐만 아니라 갯벌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식품들 먹거리들이 아연을 많이 갖고 있고요. 호박이라든가 또 뭐 해바라기 씨라든가 그러니까 호박씨, 해바라기 씨, 호두, 참깨 뭐 이런 견과류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연 섭취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 하나로는 빈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갑상선 호르몬이 생성하는 데는 산소 전달과 에너지 대사가 필수적인데 우리 몸에 산소라든가 영양분을 그것은 혈액이 하는 일이고 혈액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기능 저하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제가
갑상선 기능 저하인 분들을 임상에서 만나면서 대부분의 분들 그 빈혈, 그러니까 철분이 부족한 상태에 이렇게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부족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 얼굴 색도 허옇고 그다음에 소화력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무기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다가 갑상선 호르몬 기능 저하까지 연결이 되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철분이 풍부한 음식은 우선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해조류들이 이 철분들이 풍부하고 혈액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쇠고기나 양고기, 그다음에 동물의 간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세포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항산화제, 항산화 능력이 풍부한 음식 이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베리류가 있습니다. 블루베리, 뭐 스트로베리, 딸기죠. 그다음 라즈베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브로콜리, 시금치,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만 아몬드, 호두 이제 이런 성분들이 갑상선 기능을 보호하고 염증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그리고 갑상선 기능을 올리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음식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이렇게 일광욕을 하시고 산책을 하시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바깥에 이렇게 노출하는 자세, 생활 습관 이것들을 먼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말린 음식들 이런 것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라든가 햇빛에 말린 무말랭이라든가 햇빛에 말린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같은 이렇게 말려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생선들 비타민 D가 이렇게 더 양이 증량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음식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많습니다.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이것도 역시 염증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씨라든가 호두 이런 것, 그다음에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 적극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모든 질환은 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장을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장의 주인은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살 수 있는 이제 음식이죠. 그래서 김치, 된장, 그다음에 독일식 김치라고 얘기하는 사우어크라우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강황, 생강, 마늘 이런 것들 전부 다 면역 기능 끌어올리고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아울러 추천드리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제 대사가 느려지게 되면 당연히 몸 안에 여러 가지 독소가 축적이 되고 여러 가지 독소가 쌓여서 2중, 3중으로 악순환이 거듭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독소를 배출하는데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분 관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라든가 허브차 이런 거죠. 카페인이 없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참조로 어떤 허브차를 끓여 드시거나 어떤 무말랭이 차를 끓여 드신다든가 이런 어떤 채소가 들어가 있는 물 아니면 곡류가 들어가 있는 물들을 끓여 드실 때 이것을 막 그냥 좋다는 걸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고 굉장히 무슨 한약 데리듯이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드실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묽고 얇게 그리고 많은 종류가 아니라 한두 종류 이렇게 넣어서 끓여 드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전체적인 우리 인체에 유익한 이런 방법이다라는 것도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아주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스트레스와 갑상선은 아주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그 많은 경쟁이라든가 과도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본인들이 이루어내야 될 어떤 그런 막중한 과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결국은 호르몬의 생산, 분비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해할 수가 있죠. 이제 여기에다가 갖고 있는 우리 항상 흔히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공기의 오염이라든가 플라스틱 사용이라든가 중금속 등등 그 갑상선 기능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 환경적 유해 물질들에 아예 쌓여서 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갑상선이 이제 기능이 뚜렷하게
저하가 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갑상선 기능에 어떤 이제 부하가 걸려서 이제 기능이 약화가 되기 시작할 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피로하다. 그다음에 굉장히 그 무기력하다. 이런 어떤 그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갑상선과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과도한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 뭐 이런 식의 일상적 피로로 넘겨버리는 이래서 병의 크기를 더 이제 깊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문제점이 또 갑상선 기능과 연관돼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갑상선 질환하면은 여성 질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부 여성분들한테 그 대부분이 많죠. 이제 그렇게 된 것들은 특히 그 여성분들의 어떤 그 성품 이제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남성에 비해서 내성적이고 어떤 매사의 문제를 세밀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남성과 다른 어떤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상태인데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갑상선 기능에 더 영향을 끼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은 호르몬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임신, 출산, 폐경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호르몬의 그 생산과 분비에 영향을 끼쳐서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모든 질환이 다 그렇듯이 가족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유전적 요인도 이제 물론 존재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는 또 좋은 약물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검사를 해서 검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불임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냉증 그다음에 탈모 뭐 등등 심각한 이제 합병증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삶의 질을 아주 크게 떨어뜨리는 이러한 질환으로 발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적 요인이라든가 불안한 증상을 갖고 있다면 우선 1차로 조기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하는 9가지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만성 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이 겪고 있는 만성 피로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 하나는 부신 피로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피로감이 이제 심해져서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피로감과 무기력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가 우선 첫 번째 증상이고요. 여러 가지 대사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상선은 보일러다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이제 보일러인데 소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일러를 굉장히 낮게 조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낮게 조절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대사가 잘 안 되고 집안이 온도가 떨어지다 나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보일러에 기름은 남아도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만성 피로, 기름이 남아도는 것, 체중 증가, 그 다음에 보일러가 돌지 않으니까 굉장히 추위에 민감한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주요 증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사가 안 되고 춥고 웅크리고 하다 나니까 감정적인 기분도 우울감으로 이제 이렇게 가라앉고요. 대사가 되지 않으니까 피부는 굉장히 거칠어지고 거칠거칠하고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는 탈모 현상 이런 것들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심장의 박동이 천천히 느리게 뛰는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분비라든가 그 소화력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부종이 찾아오는데 흡사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맑은 날 세탁을 해서
세탁물을 이제 말리게 되면 굉장히 그냥 잘 마르죠. 그런데 흐린 날 빨래를 이제 널어놓게 되면 마르지 않고 여기저기가 축축하다. 것처럼 우리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체액, 수분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얼굴이라든가 눈 주위라든가 이런 데가 붓는 이런 이제 부종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또 기억력이라든가 브레인 포그라고 얘기하는 집중력이 감소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주로 주요 증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생리불순이라든가 생리량이 변화가 일어나는 양이 아주 지나치게 많아져 버린다든가 아니면 생리량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증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갑상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성분들한테 90% 이상이 다 여성분들한테 나타나는 이런 특징적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남성분들한테도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집중력 저하라든가 그다음에 그 눈썹이 이렇게 빠진다든가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그런 기분이 없었는데 이렇게 뭔가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듯한 이러한 느낌. 그다음에 뭔가가 지금 말고 다음에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깔아앉는 어떤 기분의 변화도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에는 중금속의 영향이 크다고 하는데 일상생활 중에 노출되는 건가요? 중금속은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다양한 경로로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참 중금속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중금속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갑상선 호르몬의 그 생성과 조절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효소라든가 갑상선 기능이 조절하는 여러 가지 세포에 영향을 줘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는 갑상선 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거나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이제는 그런 이제 중금속들이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우선 수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큰 생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작은 고기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큰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오염 물질이 이제 축적이 될 수 있는 어떤 생태 고리에서 이제 그 마지막 포식자에 있는 이제 이런 것들에는 이렇게 메틸 수은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금속이 축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치과용 아말감 여기에는 이제 또 수은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거. 그다음에 산업 폐기물 이런 곳에 이제 수은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금속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납이 있습니다. 이 납 같은 경우에는 그 오래된 건축 자재라든가 그 페인트 속에 이제 주로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매연가스죠. 자동차가 배기하고 있는 여기에 납이 들어 있습니다. 카드뮴이라고 하는 또 중금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담배 연기, 간접 흡연에 노출이 될 때 중금속 오염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요. 요즘 배터리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배터리로 인해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드뮴 오염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중금속 중에 또 하나가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은 생각보다도 우리 옆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호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또 알루미늄으로 만든 냄비라든가 여기에서 조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알루미늄이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고요. 음료수 캔 대부분이 알륨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일부 약품 중에 우리 흔히 제산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산제라든가 이런 곳에 또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런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그 강력한 그 치매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도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금속은 굉장히 그 주의해야 되고 생활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그 노출을 피해야 된다. 이것을 또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중금속 외에 갑상선 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중금속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위 얘기해서 열받는 거죠. 이제 우리 갑상선이 여기 목 부위에 있죠.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열받는다 이러지 않습니까? 가슴에 열이 생겨나면 이 열은 주로 상체 쪽을 향하게 되고, 상체 쪽을 향하다 나면 당연히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쩌면 여성분들이 그 갑상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의 특유의 어떤 그 성품이라든가 이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어떤 그 문제죠. 그 가슴에 유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브래지어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열을 가슴에 쌓이게 만들고 열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갑상선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이런 영향으로 연관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환자들을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항상 먼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를 묻게 되고요. 증상이 나타났던 시점으로부터 그 앞전에 어떠한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일이 혹시라도 있었나요를 꼭 묻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 앞에 그런 사건들을 하나 매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손실이라든가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인관계, 회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스트레스가 결국은 원인이 돼서 갑상선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경우를 임상에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라고 제가 이제 환경적 요인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갑상선 기능과 가장 연관되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미네랄이 뭐냐면 요드라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그 요드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우리 갑상선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요드 많이 들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재미있는 것이 화학적으로 그 요드가 속해 있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가족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학을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같은 형제지간들이 이제 모여서 가족을 이루는데 요드와 같은 형제들이 누가 있느냐면 불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 형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염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브롬이 있고요. 넷째가 요드가 있고 다섯 번째 아스탄틴이라는 것이 있지만 일단 불소, 염소, 브롬, 요드 이게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같은 형제들인데 가만 보면 이 같은 형제들이 특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 살균 작용하고 뭔가 소독하고 염증 없애고 이러는데 정말 그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불소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불소 치약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가 있나요? 수돗물을 소독하고 여러 가지 그 표백제에 들어가 있고 수영장에 물을 소독하고 하는데 전부 다 염소가 사용되죠. 표백제로도 사용되고 이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브롬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불소와 염소보다도 훨씬 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브롬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브롬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위 가공식품의 대부분에 다 브롬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빵이 됐던 탄산음료가 됐던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의 저장성과 색깔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방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롬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거나 아니면은 불소 치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든가 포함된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물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것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될 일, 소위 이 막내가 해야 될 일을 형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해주는 과정에서 전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은 요드가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브롬이 와서 요드를 대신해서 일을 할 때 엉터리 같은 일이 되고 염소가 와서 일을 대신할 때 불소가 와서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가 어쩌면 지금 갑상선 질환이 현대인한테 이렇게 급증하고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떤 환경
환경적 요인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소가 없는 치약 사용하시고 가정에서 수돗물을 쓰시더라도 이게 끓여서 식히거나 미리 물을 받아 놓았다가 염소를 제거한 후에 물을 사용한다든가 그다음에 가공식품들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홈을 이제 최대한 이렇게 적게 이렇게 축적되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갑상선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갑상선 질환을 일으키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염증입니다. 만성 질환의 원인이고 출발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갑상선의 경우도 염증에 의해서 갑상선 세포가 손상이 되고 또 그것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그 면역 세포들의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고 과도한 반응이 결과론적으로 자가 면역 반응을 이제 만들어내는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다. 이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고 염증 반응에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염증을 이제 억제하는 이런 또 방법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가공식품이라든가 설탕이라든가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먹거나 또는 감염이죠.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감염에 의해서 그리고 또 장이 굉장히 우리가 먹었는 음식물들이 올바로 소화되고 분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염증 유발 물질로 이렇게 작용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결과론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질환을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크게 봐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고 갑상선 질환과 관련돼서도 갑상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굉장히 흔한 그런 질환이고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신의 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그냥 혼자의 판단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 분들을 찾아서 어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선 상담을 통해서 표준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갑상선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여러 차례 지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가 그다음에 산책입니다. 그러니까 막 들고 뛰는 운동의 개념보다는 진정시키고 깔아앉히는 어떤 산책의 개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다소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 충분한 수면 습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와 여러 가지 대사 기능을 회복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돌보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증상은 개선되고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이런 영양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우울감이 오고 여러 가지 피로감이 이렇게 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작은 변화로부터 실천해서 서서히 이렇게 하게 되면 건강한 삶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현미가 우리 몸을 망칠 수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이제 뭐 극단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해서 몸을 망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이제 극과 극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화를 시켜서 내 몸 안에 이제 흡수가 돼서 영양분으로서 또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현미는 굉장히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쌀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형태의
아주 가장 중요한 주식 중에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영양학적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미의 바깥에 쌓여져 있는 소위 식이섬유죠. 외피, 우리 쌀결하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라든가 특히 노약자분들이죠. 그 노인분이라든가 어린아이, 그다음에 환자분들, 소화력이 지극히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현미가 굉장히 뛰어난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만 고집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 소화 장애가 또 결국은 영양의 불균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흑백 논리로 뭐는 좋다, 뭐는 나쁘다 이런 어떤 양극단의 접근 방식을 우리는 좀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미는 95%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영양의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분들, 그다음에 환자분들한테는 분명히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매 끼니 건강한 밥을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어쩔 수 없이 흰쌀밥을 먹을 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렇게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챙겨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죠. 이제 뭐 특히 점심 시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은 바깥에서 이제 음식점을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몸을 여러 가지 그 해동 능력, 몸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설사 그것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세계에서 100세를 넘은 소위 100세인 중에서도 110살을 넘었는 더 그중에서 최고령자.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120세까지 사는 걸로 돼 있죠.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이 110세를 넘었는 소위 그 아주 최장수를 했던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분들의 대부분들이 술과 담배를 거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 술, 담배를 먹어야 오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뜻이 아니고요. 비록 술, 담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독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 술, 담배를 먹어야 장수한다가 아니라 술, 담배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해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릇에 묻어있는 오물을 깨끗이 씻는다고 하더라도 싱크대에 물이 빠지지 않게 되면 얼마 안 있어서 싱크대는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싱크대에 물이 잘 빠지게 되면 비록 기름때가 묻고 여러 가지 노폐물이 설거지거리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싱크대는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원리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해독 시스템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해독 시스템은 그러면 어떻게 살릴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이런 필요성의 내용이 많은 거기 때문에 오늘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식사의 패턴을 바꿈으로써도 어떤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마시는 물 하나를 가지고서도 그런 기능을 더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점심은 비록 그렇게 먹었다고 하면 저녁 식사, 내가 통제가 가능한 식사를 가급적이면 소량으로 줄이고 또 적절하게 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배출 능력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렇게 점심에 한두 번 일탈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뇨, 뱃살이 걱정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밥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낸 것이 뭐냐면 그 현미가 이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이제 형태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또 현미만을 강조하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제가 간혹 이런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 밥에다가 흰쌀밥도 좋으니까 이 밥에다가 그 현미의 그 겉껍질, 그 미강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대신할
수 있게 소화가 잘 되는 재료를 우리 한번 선택해 보자. 이래서 이 밥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집어넣는 밥을 이제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무라든가 마라든가 연근이라든가 우엉이라든가 당근, 그다음에 버섯류, 팽이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우리 채소들 많지 않습니까? 단호박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고구마라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채소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건조시켜서 아주 이제 거칠게 분쇄를 해놔서 이렇게 혼합을 해놨는 건조된 채소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밥을 할 때마다 그거를 한 숟갈씩 집어넣어서 이 흰쌀밥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여기서 보완을 하면서도 이 채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학적 가치를 플러스해서 흰쌀밥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드리죠. 그래서 제가 채소를 건조해서 만들었는 이런 작국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밥에다 넣는 채소 밥채라고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뇨와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뇨는요, 우리가 당뇨라는 진단을 받았는 사람이든 진단을 받지 않았던 사람일지라도 우리 순간순간 당뇨와 유사한 증상들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설탕이 들어있는 어떤 그 음료를 마셨을 때 순간적으로 당이 쫙 하고 올라가죠. 이제 이런 것들을 올라갔을 때 요 순간은 꼭 당뇨 환자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스파이크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우리 몸 안에 이 혈관이 소실되거나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그 혈관의 문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여서 결국은 우리 몸을 이제 상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당뇨가 있다는 이야기보다도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습관을 갖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은 제가 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시골길에 이 차가 한 대밖에 가지 못하는 길에 앞에 가는 이 노후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면 뒤에 아무리 좋은 차가 와도 그 차를 앞질릴 수가 없으면 그 속도는 앞에 차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의 순번이 바뀌어 버리면 좋은 차는 벌써 훅 하고 지나가고 좋은 차는 이렇게 가게 되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 몸 안에 비록 당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누군가가 가로막고 그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지연시켜 줄 수 있는 작용이 있다 그런다면 당도 우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선 큰 습관이고 큰 이론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 쌀밥을 먹어서 당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당이 올라가고 옆에 채소를 먹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혈당 스파이크는 생겨난 이후고요. 근데 이것을 이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밥을 먹게 되면 채소의 힘에 의해서 뒤에서 밥에서 올라오는 혈당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 이 순번을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얘를 다 한 군데다 집어넣고 비벼서 비빔밥을 먹자. 우리나라 최고의 또 K푸드 중에 하나가 비빔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빔밥은 대단히 중요한 혈당 관리하는데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와 신쌀이 섞여져서 이게 되면 이 채소가 이 신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혈당 스파이크적 요인을 이제 막아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죠.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저는 밥을 할 때 여러 가지 건조한 채소 이런 것들을 채소를 충분히 집어넣은 이런 밥을 만들게 되면 그 밥 하나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 또는 당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채소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채소를 싫어하는 경우에도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체질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 연관지어서 뭐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 습관을 어떻게 들였느냐, 특히 어려서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느냐가 평생 식습관으로 연결된, 그러니까 특히 맛과 연결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이야기할 때 우리 인체에서 가장 똑똑한 장기가 어디냐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장 똑똑한 장기가 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혀는 자기가 먹었을 때 좋았던 맛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요. 자기가 먹었을 때 나빴던 맛 또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혀는 항상 자기가 좋아했던 맛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혀를 가장 똑똑한 장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앞에 헛자가 붙습니다. 헛똑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혀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오미구상이라는 말로 혀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 나면 우리 몸이 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로 굉장히 그 오래전에도 그런 말을 경계를 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 밥채의 형식을 잘 빌려서 밥에다가 적은 양으로 이제 건조한 이런 이 채소를 건조한 이것을 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여기에 채소가 들어온 밥이라는 거를 전혀 눈치를 못 채는 정도가 아니라 왜 이 밥이 맛있어?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피드백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런 습관을 들여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그 흔히 요즘 그 이제 서구화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피자가 됐던 햄버거가 됐던 여러 가지 우리 인스턴트 식품들 같은 경우, 또 육류가 중심으로 된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그들 음식을 만나고 또 맛있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가 되고 우리가 건강한 식단,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음식들은 가르치지 않으면 영원히 그 맛과 친숙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특히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음식들을 잘 가리키고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밥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건조해서 집어넣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습관을 바꾸는 접근 방법 중에 아주 가장 추천하고 싶은 하나의 이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학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망률 1위가 암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을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그 암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원인, 뭐 바이러스에 의해서 옮겨지는 암도 있고요. 또 환경 오염에 의해서, 또 내가 잘못 먹은 음식에 의해서,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또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뭐 가령 예를 들면 유방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안에도 여성 호르몬 과다에 의해서 생겨나는 암도 있고,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브레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의 이상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어떤 문제에 의해서 생겨나는 뭐 삼중 음성 이런 요인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 요인에 의해서도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식으로 모든 암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가장 그 암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암이 생겨난 가장 큰 저변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분이 생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스트레스적 어떤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환경적 요인과 그분이 먹어온 습관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암을 바라볼 때 그 암만 없애면 된다라고 지금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암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암은 도로 또 발병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이 이 어떤 그 완치라고 하고 또 암 치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기본적 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암 사망률이 2위인 데 비해 한국은 1위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우리 암 환우들을 만나면서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제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어떤 암이 걸렸을 때 의사들이 처방하는 그 항암 요법, 이 약과 우리나라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표준 방법에 의해서 수술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손재간이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의사보다 우리나라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조금 더 잘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완치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만큼이라도 더 회복이 더 좋고 완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과 마음은 절대적으로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긴장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예를 들어드릴 때 이런 예를 들어드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에서 도로가 부서지고 집이 부서졌을 때 과연 그 나라는 지금 곤치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곤치지 못하죠. 그렇듯이 우리 마음과 여러 가지 어떤 상태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몸은 치유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당연히 누구나 막론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어떤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 문화적 차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우에 환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암이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환자는 의사한테 이렇게 되묻는답니다. 제가 참 잘못 살아왔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제가 바꾸면서 살아야지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거듭 태어나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우리나라 분들은 바로 저 살 수 있나요? 제가 살 수 있는 날은 얼마인가요? 이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의사들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얘기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뭐냐면은 두려움 속에서 이 암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암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암을 완치율을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암 환자분들이라도 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했을지라도 진단을 받고 나서 최소한 100일 이내에 이 처음에 그 두렵고 긴장되고 무섭고 했던 그런 감정을 이제 정리하고 빨리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습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 암 생존율을 높이는 저는 51%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암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조금 다르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한국 사람들이 암을 받아들였을 때는 너무나 긴장하고 두렵고 그다음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치 이제 이렇게 암을 대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뭐 그냥 괜찮다, 좋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올바르 이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굉장히 방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봅니다. 당연히 암이라는 받았을 때 초기에 당연히 그런 어떤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이제 정돈이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이 암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우리나라 경우는 너무 길다.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환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주변의 그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간혹 가다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리떼처럼 덤벼드는 어떤 경제적 논리들이 아주 막 이렇게 존재를 하면서 더욱 그분들의 갈등을 부채질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보게 되면서, 이런 저런 요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암을 극복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암을 치료하고 암을 방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보다는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이정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저 또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암 치료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고 음식으로 암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는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내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 또 정신적인 어떤 안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음식을 가지고서 암 환우들의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유방암에는 뭐가 좋나요? 뭐 간암에는 뭐가 좋나요? 폐암에는 뭐가 좋나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해오는데, 그것을 음식으로 치료는 할 수 있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오는 경우를 제가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항상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어떤 음식의 몇몇 가지 재료를 활용을 해서 폐암을 없애고 간암을 없애고 유방암을 없앨 정도의 어떤 물질을 갖고 있다면 왜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똑똑한 그리고 그 많은 학자들이 왜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저만 아는 방법, 저만 알고 왜 다른 사람 모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맑은 물이면 흙탕물은 퍼내지 않아도 머지않아 맑은 물로 변하듯이, 우리 몸은 암이라고 하는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왜 암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생겨난 암은 병원의 도움에 의해서 이 치료를 받더라도 우리 정상세포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수술이나 약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것은 반드시 음식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음식은 단순히 치료의 보조제가 아니고 음식이라야만 모든 난치성 질환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그래서 이 암 치료를 하고 암 치료를 마무리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립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암에 걸리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암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들은 이제 암의 종류에 따라서 틀리고, 개인의 가족력,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 이제 이 많은 어떤 다른 양태로 이제 암이 나타나는데,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유전적 요인의 경우에는 약 5%에서 10% 정도가 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후천적 요인이죠. 흡연, 술, 그다음에 식습관, 환경 노출, 스트레스 이런 등과 관련돼서 암이 발생되는 경우가 약 90에서 95%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유전적 요인과 관련된 그 암의 경우를 이제 좀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유명한 아주 미인 여배우죠.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검사를 이제 실시를 했죠. 왜냐하면
뭐냐면은 그 가족들이 어머니나 이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유전자, 소위 얘기해서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브라카 유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막아내는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전자가 이제 돌연변이로 해서 그 암을 막아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됐을 경우에 아는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암이라든가 난소암 이런 여성암이 적게는 40%, 많게는 85%까지 증가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나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사전에 하고 본인한테도 그런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전에 이제 이렇게 유방을 절제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알려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40에서 85% 대단히 그 위험률이 높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65%에서 15% 그러니까 15%에서 60% 정도의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막아내는 것은 뭐냐? 정상세포를 똑똑하게 하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 유전자가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여하에 따라서 유전자들이 잘못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했을지라도 이것을 발현시킬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 가족력이 있거나 이제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형제 자매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상담이라든가 이제 올바른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발현되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어떤 그 이제 체크를 해서 위험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이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좀 잘 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방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은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물론 상당히 어렵고 난치성이지만 그러나 극복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저는 먼저 강조드리고요.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초기에 당황스럽고 굉장히 긴장됐던 이런 마음가짐을 늦어도 약 3개월, 100일 이내의 마음의 방향을 이제 가라앉히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개념을 환자 본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도와주고 있는 가족들이 그 희망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암 환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집은 그날부터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어가서 뭐 평상시 먹던 음식 중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걷어내고 설탕 없애고 기름 없애고 뭐 없애고 고기 안 먹고, 그리고 갑작스레 뭐 채소 갖다 사다가 놓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집안 분위기를 와 이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환자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슴에 요동치는 것을 막아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심리적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족이 덩달아 이렇게 하면은 된대, 저렇게 하면 된대, 그것을 환자를 위로하고 환자한테 희망을 주려고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오히려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정말 환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어떤 상황을 제가 자주 보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 우선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그래서 산책을 하고 햇빛을 보고 그 다음에 앉아서 사색을 하고 앞으로 이 길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지 되는데, 그냥 뭐 인터넷을 뒤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하다 나면 여기에
수많은 이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많다는 말은 자료가 없다는 말과 매우 유사한 말이다. 정보가 많다는 말은 정보가 없다는 말과 매우 같은 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수도 없는 방법들이 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왜 현대의학은 그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는가? 그런 방법 중에서는 도움이 되는 방법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방법을 그렇게 찾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 흡사 내가 서울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무슨 차를 타고 갈까 뭐를 타고 갈까 이것보다 우선 부산이 어디에 있고 부산을 가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부터 우선 알고 그다음에 가장 내가 선택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이 부산을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암에도 똑같은 그런 자세가 강조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강조를 드리지만 정보가 많다는 것은 정보가 없다는 말과 매우 같은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에서 모자연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영선 약사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농사도 짓고 또 제가 지은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골 약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인연이 돼서 여러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상시에 항상 시간이 되고 틈이 날 때마다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병이 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발전된 의학이나 발전된 의약품이 아니라 매일같이 생활하면서 먹고 있는 음식,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생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건강이 지켜지고 또 질병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도외시하고 현대의학이 제공하고 있는 수술이나 약에 의해서 내 건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우리가 문제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냉정하게 이렇게 쳐다보면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많은 한계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감염증이라든가 수술이라든가 외과적 문제는 현대의학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우리가 만성화되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강한 장수 시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이 삶이 매우 중요한데 그 건강한 삶을 방해하는 요인, 예를 들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치매, 암 이런 것들은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수술이나 어떤 의약품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라든가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질환들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음식의 중요성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겪는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내 몸의 주치의는 병원의 무슨 박사가 아니고 내 몸의 주치의는 나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특히 여기 시청하시는 가정주부님들은 내 몸의 주치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치의가 나다. 라는 생각에서 음식을 소중하게 다뤄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